여러분, 복지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할 것은 복지 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죠. 복지도 변하고 경영도 변하고, 그럼 변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도 또 함께 배우는 사람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체인징이라고 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항상 갈망하고 끝없는 배움으로서의 복지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움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배움은 뭐 꼭 학생만 배우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HS라고 하는 휴먼 서비스죠. 자, 서비스를 잘 하려면 끊임없이 휴먼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함께 배워야 우리가 좋은 나름대로의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또 개선하여서 효율적인 학습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학습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낳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공유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빌 게이츠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분석을 돕는 것이고 또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매체이다, 이런 얘기를 빌 게이츠가 했었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던 이런 휴먼 서비스에 대한 스킬, 이 스킬도 배움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것을 배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단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체계화된 교육보다는 개인적인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스티브 잡스의 초점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기술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관심사에서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성을 보조해 주는 것이 바로 수단이다. 그것이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스티브 잡스의 교육에 대한 철학, 그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학습 과정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능력. 스티브 잡스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개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시했죠. 자, 그러면 스티브 잡스 얘기든 빌 게이츠 얘기든 어떤 기술이라든지 지식은 나름대로 휴먼 서비스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고 준비해야 될 하나의 틀이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좀 다른데요. 사람마다 문제가 다르고 해법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의 어떤 삶 속에서의 프로블럼, 문제들은 다 다양한 거예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다르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의 입장에서 볼 때의 솔루션도 해결점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실험적인 행동을 볼 때 나름대로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또 방안도 준비할 수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나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실험적인 행동이 있는데 실험적인 행동은 바로 지적인 멀티태스킹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태스킹, 다시 말하면 다양성 속에서의 업무의 역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또 하나가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안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교사도 되고 스스로 학생으로서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탐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명연설 중에 하나가 이런 연설이 있었죠.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배우십시오. 아마 이 광고 카피와 같이 나온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합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말이죠.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이 현재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제시하면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인생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항상 배우는 자세, 항상 뭔가 갈망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것이,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움을 갖게 돼 있어요. 배우지 않고 성장한 사람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뭔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지 경영을 배우면서도 뭐 사회복지도 배웠고 또 나름대로 뭐 경영학도 배웠고 이런데 뭐 또 배워야 되냐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인생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배우는 이 항상 갈망하는 마음, 배움의 자세, 이것이 복지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필요한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잡스의 얘기를 본다면 그는 1년 전에 나름대로 죽기 전 1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외부의 기대와 자부심 그리고 수치스러움과 실패의 두려움은 바로 죽음 앞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죽음 다음에 남는 그 무엇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제시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 나만의 시간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나만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별히 잡스가 아주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었죠. 그게 바로 지구백과라고 하는 책에 실린 사진과 글귀를 소개하면서 대학의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지구백과의 저자 스튜어트 브랜드는 운명하기 전 지구백과 최종판을 내놓고 그 책 뒤에 이른 아침 시골 풍경 사진과 함께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배워라. 그 글귀가 스티브 잡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글귀가 나름대로 오늘의 본인을 있게 한 중요한 글귀였다라고 봅니다. 항상 갈망한다는 것, 끝없이 배운다는 것. 정말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무언가 갈망해야 돼요. 뭔가 진리를 향해서, 뭔가 학문적인 영역을 위해서,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페셔널한 영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갈망하는 것. 그리고 뭔가 계속 배워가는 마음.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그 글귀가 곧 다시 말하면 저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스탠포드 대학들에게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배우십시오. 저 역시 항상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고백적인 말로 제안을 합니다.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배우십시오. 자, 여러분은 얼마큼 갈망하고 있고 얼마큼 배우고 있습니까? 배운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이라는 얘기죠. 겸손.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배우려고 그러지 않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끝없이 뭔가 누군가에게 배우고 또 배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잡스가 남긴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죠. 세계는 한 인간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표하게 됩니다. 특히
인간으로서의 잡스는 영감이라든지 또 창의라든지 혁신으로 인간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는 하나의 멋진 삶을 살아왔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사의 내용도 또 동시대의 인간의 한 죽음을 나름대로 외경하는 그 죽음에 갖는 외경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스티브 잡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돈이 인간의 실존에서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과정에서 잠시 있었다 가는 것이지 그것이 실존에 있어 전부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간직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큰 권력과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자신의 죽음 앞에 또 권력 앞에 스티브 잡스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놓고 매우 의미 있는 규감 어린 메시지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스티브 잡스는 사실 막대한 재산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나름대로 미국 경제지인 포브스에 의하면 잡스의 재산은 한 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조 3천억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포브스에서 나오는 70억 달러 재산에서 부동산이나 현금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2006년 창업한 이 스티브 잡스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에서 그 픽사라고 하는 월트 디즈니사와 결의하면서 확보한 디즈니 수익은 1억 3,800만 주와 애플사 주식 540만 주에 대한 평가액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여러분,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좀 새로운 얘기를 제가 이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마음속에 와닿고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의 근간을 이루고 새로운 Think Different의 이미지를 줬던 그 틀 중에 하나는 항상 배우고 항상 갈망하는 것. 그 얘기를 하려고 조금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 것은 그가 준비했던 삶은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고 항상 무언가를 갈망했던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뭘까요? 니드라고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스티브 잡스는 끊임없이 나름대로 CEO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시키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는 세계의 리더로 각광을 받게 되겠죠. 나름대로 스티브 잡스는 그러한 욕심도 있었지만 또 욕심 속에서도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을 그렇게 마음속 갖고 있거나 또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스티브 잡스는 14년 동안 소위 스톡 옵션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도 기이하고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창의와 혁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은 뭘 만들어낼까요?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줬던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은 꼭 변화다라고 하는 걸 갖고 새로운 디자인을 갖고 새로운 만남을 제시했다는 것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비전을 갖고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나름대로 스티브 잡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해줬던 말들은 외부의 기대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수치스러움과 실패와 두려움 이런 것을 좀 떨쳐버리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배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미래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부분, 변화 속에서 갈망과 끝없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장으로서의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규감과 뜻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는 위기가 다가오고 또 위기가 오면 이런 배움과
또 열정 뒤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창조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창조적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을 갖기 위한 하나의 작업은 바로 끊임없는 이 작업 속에 특별히 나름대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에너지의 결집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기가 오고 또 위기감을 느낀 그런 사회복지계의 현실 속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보통의 리더십이 아니라 좀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크리에이티브한. 자, 크리에이티비티가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뭔가 창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창조적 리더십인데, 창조적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창조적 리더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관념을 깨버리고 또 때로는 과도할 만큼 독창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입니다. 그냥 독창적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의 현장으로 옮기는 능력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이 리더십은 바로 용기와 또 개방적인 사고가 필수적일 때가 많죠. 자, 여러분 창조적 리더십이 여러분 갖고 계신지요? 창조 리더십은 언제 나올까요? 또 창조 리더십은 어떠할 때 만들어지고 또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조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기업에서만이 아니라 복지계 쪽에서도 창조적 리더십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리더십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과 목표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과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해야 돼요. 과거 거에 자꾸 매이다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의 최대 은행인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라고 하는 은행이 있죠. 여기서도 창조 리더십에 대해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고 있는데요. 인도 전역에 2만 개의 지점을 통해서 마치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그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라고 하는 SBI라고 하는 인도 최대의 은행답게 창조적인 인재도 넘쳐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업 내의 창조적 리더십을 확산시키려고 한다면 바로 이 소통을 막는 장벽을 부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창조적 리더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리더십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나오는데요. 회사라고 하는 이 단체가 위기의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위기라고 하는 의식을 끊임없이 이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기 위해서 순간순간 위기의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종업원의 위기의식, 더 나아가서는 나름대로 위기를 통한 회사가 수익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일 속에서 기업 경영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감,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위기감이 올 때 어떠한 것이 생길까요? 새로운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생기고 또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그렇죠? 새로운 창조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창조성은 그냥 막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위기감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바운더리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라는 것 때문에 훌륭한 리더도 나오고 위기라는 것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기라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싫어합니다. 사실 변화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고, 그렇죠? 혁신이라는 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변화와 혁신. 그러나 변화와 혁신을 사람들이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또 새로운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뭐냐면 바로 직원들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위기감을 공유하는 것. 정말 위기구나. 임원진들만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CEO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우리가 위기다 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정말 이 사회복지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 또 여러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여러분의 지금 히어 앤 나우의 삶이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현실을 위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전혀 위기가 아니고 평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영국의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기 초에 우수한 아이들을 편성된 학급이 또 우둔한 학급이 우수한 학급으로 뒤바뀌었어요. 컴퓨터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다음에 학사 관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당황한 학교 측은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래 우수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졌고 또 나름대로 그 우수하지 않았던 그 학생들이 오히려 성적이 높아진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우둔한 학생들이 왜 성적이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여기고 교육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긍정감을 갖고 표현했고 그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그 우둔했던 아이들은 성적이 좋아지고 또 정말 나름대로 우둔하지 않고 나름대로 좋은 그 좀 우수한 학생들은 오히려 점수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또 그 위기 속에서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개발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무언가가 위기의식을 갖고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끊임없이 내부에서나 상황에서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더들에게 위기라는 것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의 시대 속에서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위기의식을 자꾸 표출해야 돼요. 정말 위기가 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위기의식을 극복해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기 속에서는 바로 창조적인 리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경제 위기, 정치의 위기, 상황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엄습하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또 살아남지 못하고 추락하는 기업은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기업들은 위기가 오더라도 막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또 어떤 기업들은 위기가 오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호황적인 것이 있다면 반드시 불황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호황도 또 영원한 불황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사이클로만 매번 반복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역사가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걸 본다면 사람들의 망각하는 기술도 가히 나름대로 그 특별한 경우에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업의 현금 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또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많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름대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리더로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뭘까요? 바로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또 확장하도록 해주는 반복 기능성이 높은 모델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밑에 것이나 다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강화시키고 또 확장하도록 하고 또 반복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모델에 기반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전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델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조직 구성원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알고 핵심 사업을 최대한 강력하게 만드는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조직은 기회가 생겼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경기 침체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CEO의 위기 경영은 뭘까요? 위기 속에서 뭔가 창조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능력, 위기라고 하는 것 속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큰 고민 중에 하나죠. 위기 경영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기업 속에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현재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또 핵심 사업의 재정립, 그리고 조직 강화에 대한 성과 개선으로 창조 리더십으로서의 복지 경영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창조적인 것과 함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리더십이란 뭘까요? 리더십이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개인이나 또 다른 개인,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곧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목표 설정을 위해서 나가야 할 능력이 바로 리더십이다 볼 수 있죠. 리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고 또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해주고 또 구체적인 동기유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발전, 비전이죠. 미래의 비전을 향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리더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리더십에 대해서 볼 때 베버라고 하는 학자죠. 베버는 리더십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더가 권한을 어떻게 획득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리더는 전통적인 권한의 리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전통적인 권한은 뭘까요? 전통적인 권한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나름대로의 권리와 또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윤리나 사회 관습 또 신분을 기초로 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통적인 권한이다. 과거의 그 어떤 리더십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적인 권한이다라고 보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카리스마적인 권한은 또 뭘까요? 그 의미 속에 보면 예언자나 영웅, 그 속에 보면 탁월한 통솔자이거나 또 나름대로 인기의 토대를 둔 권위로서의 전쟁의 영웅, 종교적 예언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권한의 리더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합리적 권한과 또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한 집단의 성원들이 정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규칙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당하게 규정하고 또 법률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선출된 현대 국가의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뭘까요? 임명된
나름대로 관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카리스마적인 리더, 또 상징적 리더, 전문가, 또 행정적인 리더, 또 선동가 혹은 개혁가, 또 강압적인 나름대로의 리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전트라고 하는 학자는 리더의 유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리더라는 것은 뭘까요?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도 있고 상징적 리더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사회복지적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리더십은, 사회복지적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섬김과 나눔이죠. 자,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섬김과 리더, 섬김과 어떤 나눔, 섬김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 사회복지적 리더십이다, 또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뭘까요? 섬김과 리더십과 함께 또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인간성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사회복지적 리더십을 가리켜서 인간 개발의 중요한 지대를 맡고 있고, 또 진정한 희망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적 리더십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그린립이 제시했던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린립이죠. 그린리프가 얘기했던 서번트 리더십. 여기가 그린 LEAP입니다. AP. 그린 AF. 그린 P. P가 아니라 F죠. 그린리프라고 하는, 그린리프가 얘기했던 서번트 리더십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적 리더십의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적 리더십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뭐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잘 듣는 것, 또 감정을 이입, 또 영적인 치유, 또 지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좀 그 다음에 설득하는 것, 개념화, 통찰력, 봉사정신, 또 성장의 몰입, 공동체 확립,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러한 리더십들을 살펴보면서 지도자라든지 추종자라든지 상황으로 볼 때 사회복지적 리더십은 바로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또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는 모델링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적 리더십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적 리더십을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복지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리더십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복지경영은 사회복지적 리더십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십에 대한 또 내용은 추후에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